안녕하세요, 경알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낙찰 받았던 수도권에 위치한 65평 아파트를 내 돈 3천만 원으로 낙찰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경매 시작할 때쯤에 굉장히 영감을 줬던 경매에 관한 책에서 한 구절이었었는데요. 파이프라인 구절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오래전에 두 남자가 있었어요. 이 두 남자는 물을 얻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위치한 우물까지 매일 물을 길어다 먹습니다. 그러다 그 중에 한 남자가 생각을 해요. 이 물을 좀 더 편하게 얻을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 남자는 결정을 하고 그 우물까지 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작업을 하는 과정이 엄청 험난했겠죠. 하지만 그 남자는 자기가 결정한 대로 밀어붙이면서 우물까지 관을 결국 연결을 하죠. 그래서 이 남자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원하는 물을 기르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간단하게 수도꼭지를 틀어서 그 물을 얻어내기 시작하죠. 원하는 만큼. 저도 여러분에게 경매를 알려드리는 것도 재테크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 저도 이 경매를 통해서 그 파이프라인 구조를 어느 정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매를 아시기 위해서는 부동산에서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부동산은 소유권과 점유권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 아파트를 제가 낙찰을 받고 기쁜 마음에 막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이 집 내 집이니까 좀 나가주시라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거침입죄예요. 왜냐하면 낙찰을 통해서 소유권을 가졌지만 점유권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명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명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명도를 하게 되면은 접하시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이제 인도명령이라는 소리도 들어보셨고, 명도소송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명도소송은 소송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항소를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명도소송은 크게 구분 짓자면은, 대항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명도를 거절하는 경우에 하게 되겠지만, 민사집행법에서 경매는, 인도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명령은 간단히 생각해서 명도소송을 간단하게 압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비용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도 단축이 되겠죠. 하지만 인도명령 대상을 자에게 인도명령을 신청하지 않으시면 일례를 들어서 제가 낙찰을 받았어요, 이 집을. 근데 아픈 노모가 계신 거예요. 아니면 정말 조그만 아이를 키운 여자 혼자 있는 거예요. 남편도 도망가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아이는 막 울고 있고. 자, 그럼 제가 시간적인 여력이나 금전적인 여력이 있다면 저도 사람이니까 마음이 좀 그래, 이 사람 좀 선해 보이고 믿을 수 있겠어 라고 결정해서 자, 잘 되면 좋아요. 저도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준 거고. 자,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 사람이 6개월이 지나도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인도명령은 잔금 납부 6개월 이내에 진행을 하셔야 돼요. 6개월이 넘어가면 인도명령 대상자도 명도소송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엄청나게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잔금을 납부하면서 인도명령 신청을 반드시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활용해 보세요. 자, 일단은 이 물건 접하면서 분석해야 될 부분은 시세 파악이 되겠지만 시장가도 조사를 하셔야 돼요. 자, 물론 여러분이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아니면 제가 부동산에 가서 막 시세를 파악하는 거예요. 매매 시세가 얼마고, 전세가 얼마고, 월세가 얼마고, 다 물어보러 당깁니다. 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시간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시스템을 활용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실제 거래된 금액들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물건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분석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계산을 해야 돼요. 자, 보통 경매를 하다 보면 미납관리비가 많이 발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때 제가 이 물건을 조사할 때 이 미납관리비가 한 5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500만 원 좀 넘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관리비는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눈다면은 전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지만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낙찰자가 승계를 해야 되지만
전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리실에서는 이 500만 원을 저한테 다 받고 싶겠죠. 근데 저는 안 줬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전 정당한 사유를 내세워서 제 기억에 280만 원 정도 납부하고 관리비를 다 정산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활용하시고요. 명도시에 또 반드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제가 굉장히 고생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경찰서를 갑니다. 제명이요? 권리행사 방해래요. 뭐냐고요? 제가 낙찰을 받고 합의까지 잘 마무리 졌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저는 이제 끝난 줄 알았죠. 근데 오늘 전화 한 통화 받습니다. 자기가 사정이 안 좋으니 이사 비용을 얼마를 더 주게 되면 자기가 고소를 안 하겠대요. 그래서 아니 네가 나한테 뭘 고소를 하냐 했더니 내가 노트북도 있었고 기증품도 있었는데 그거 못 가져오게 지금 막고 있지 않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있으면 와서 가져가라. 그럼 네가 치우지 않았냐 이런 식인 거예요. 저는 이제 다 어이가 없으니까 상대를 안 했어요. 그 당시 때는. 근데 오늘 경찰서에 전화 한 통화 받습니다.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황당했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어쨌든 간에 고소를 했으니까. 자, 아주 머리 아팠어요. 10번 이상 경찰서를 갔고요. 물론 잘 해결은 됐어요. 하지만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는 낙찰을 받고 나면 반드시 그 현장을 동영상을 촬영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어져 있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걸 여러분 증거로 남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꿀팁이니까 반드시 챙기시고요. 물론 경매를 받으시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경매를 처음 하시거나 뭐 많이 경험이 없으신 분은 낙찰받은 기쁨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게 많죠. 관리소도 상대해야 되고 이삿짐 센터 나가는 거 짐도 봐야 되고 시건장치도 봐야 되고 뭐 들뜬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뭐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 촬영한다고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지만 참고하셔서 경매 낙찰 받으신 다음에는 그 현장을 반드시 찍어 놓으시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부터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파트 낙찰 받을 때 총 9명이 들어왔습니다. 9명. 감정가는 77%의 낙찰을 받았고요. 자, 이 당시 때 그 감정가는 4억 5,700이었어요. 근데 이 국민은행 시세는 4억 2천이었고요. 자, 왜 이런 차이가 좀 발생을 했냐면은 해당 지역에 그 대형 평수 아파트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한 60평대가 넘어가는 것들이 100 몇십 세대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래가 경기도 이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실제 거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국민은행이라는 시세라는 거는 실제 거래가 원활했으면 금액이 더 많이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일단은 그 원하는 금액이 높았고요. 매각을 원하시는 금액이 높았고 실제 거래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은행 그 시세는 좀 낮았던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시세를 미리 임장활동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감정가 그렇게 낮지 않다는 거를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진행해서 낙찰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잔금 납부를 어떻게 했냐 궁금하실 거예요. 자, 저는 당연히 경락자금을 통해서 경락잔금을 받으시게 되면요. 잔금 때 내 돈으로 먼저 내는 게 아니라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대출을 받았던 게 한 80% 정도, 70 몇 프로인데 저 지금 80% 설명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3차 금액이 약 3억 정도예요. 자, 입찰 보증금으로 제가 냈던 금액이 10%, 3천입니다. 그리고 낙찰 받은 금액이 3억 5,100이니까 약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납부가 됐으니까 3억 2천이 남은 거죠. 그래서 4억 2천에 80%는 3억 3,600입니다. 근데 제가 납부한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더 나오지도 않습니다. 잔금, 은행에서는 잔금을 납부하는 금액인데 그 이상을 더 주진 않아요. 전 3억 2천이 필요했던 거니까 결론은 은행에서는 3억 2천을 해주겠다라고 결정이 돼서 나머지 금액, 입찰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대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제 돈 3천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자, 저는 이 집에 입주를 했지만
지금은 입주를 하고 이제 세를 줬지만 이 당시 때 제가 입주를 안 하고 이 물건에 대해서 수익성을 평가를 한다 그러면 자 3억 5천원에 받았어요. 대출을 3억 2천 받습니다. 자 3천만 원 필요해요. 자 이때 월세 시세가 5천에 한 140 정도인 것 같습니다. 130 정도. 자 본층 5천 받아요. 근데 집을 샀는데 2천만 원이 남아. 여러분 집을 샀는데 2천만 원이 남았어. 돈이 생겼네요. 자 이 돈 갖고 뭐 하시겠어요? 또 보태서 다른 거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단순 수치냐고요? 아닙니다. 실제 사례예요. 제 집이니까. 자 이자로 3억 2천에 대한 이자가 그 당시 때 2.8% 정도 적용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거를 12개월로 나눠야겠죠? 자, 한 달에 75만원 정도 이자 나갑니다. 자, 130 정도 받아서 월세를 75만원을 빼면요. 자, 한 달에 55만원이나 수익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 집을 샀는데요. 3천만원은 들었어요. 하지만 임대차 보증금을 받으면서 2천만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55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55만원 또 뭐에 쓰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하시게 되면 그 이자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삼으시면 되겠죠. 자, 이게 파이프라인 구조의 하나의 연결점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였고요. 이거를 그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죠. 물론 지금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사항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다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번에 제가 경매에 대해서 알려드릴 부분은 아파트가 아닌 수익성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실제로 낙찰을 받은 물건이고요. 현재 병원이 입점해 있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인 거 아시죠? 참고해 주시고, 자, 저는 다음 회차에 뵙겠습니다.